그렇습니다. 성가대 찬송에서 제가 노래 한 자라 부르고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면 네? 물 한 컵 좀 갖다 주시라. 이렇게 명절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박수를 쳐드릴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평시보다 한 100여 분 정도가 못 오신다고 이제 설 쉬러 가셔서 부득이 제가 추석 전명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오시고 싶었는데 설 쉬러 가신 거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화 끝에서 시작되다는 2017년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아마 극장에는 잘 나온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인데요. 마이클 카니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르네 젤리거와 디몬 하운스 등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원 제목은 Same Kind of Different as Me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 제목은 이걸 해석을 할 땐 나와 같은 종류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디퍼런트가 아마 들어있어서 모를 때는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와 같은 종류다 아마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같다고 하는 것은 same, 같다고 하는 것은 차별 없이 보면 하나이다 그런 의미로 영화 전반에 그 내용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끝에서 시작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끝에서 시작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이 남편이 바람을 좀 피웠어요. 그걸 들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상당 기간 부부간에 냉각기였는데 부인이 이제 작정을 하고 우리 끝내자 하고 해서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끝 얘기고, 두 번째 끝 얘기는 뭐냐면 이 남편이 이제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부인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노숙자 급식센터에서 같이 봉사를 하자 그래요. 이 노숙자분들이 그분이 거기에 오기 전에는 그래도 사는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았을 텐데 그 지금 시점에 봤을 땐 노숙자 처지가 된 거는 인생의 끝자락이다 하는 데서 이게 두 번째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는 이 남자 주인공 론하고 아버지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데 이 3가지 끝에서 이 시작하는 그 풀리는 거를 여자 주인공 데비가 그 데비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은 이 같은 종류 같은 부류의 나에게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그럴 텐데 해석을 끝에서 시작되다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기운이 형성되기까지는 부단히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 과정에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보면 그런 믿음이 있고 끝까지 바라봐주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시작을 하는 시점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남편 론은 아내를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남편 론이 이제 원래 이제 그림을 파는 그 중개상인데 이분이 이제 작가로서 자기 아내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고향이 시카고예요. 시카고인데 이 바람핀 남편을 용서하는 아내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시카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아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아내 데비가 보여주는 그 편견 없이 대하는 그런 평등한 세상 또는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던데요.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서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 본문이 있으시죠? 그 본문이 영화 전반에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결국 이 본문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에게 본래 좋은 마음의 불씨라는 게 다 있죠. 좋은 마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나한테도 있고 상대한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다 있는데 그 좋은 불씨를 잘 키우면 나도 좋아지고 함께 사는 사람도 좋아지고 여럿이 같이 우리 어울려 사는 이 세상도 좋아진다. 그런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 계신 분은 말고 그 좋은 불씨보다는 안 좋은 불씨를 자꾸 봐서 안 좋은 불씨만 자꾸 키워요.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 안 좋죠. 그러니까 저분에게 있는 작은 불씨라도 그 작은 불씨를 자꾸 키우면 그분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우리의 관계도 좋아진다. 이런데 그것이 바로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참 신앙이에요. 진리전에 신앙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이것이 참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속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 가슴에 있는 거 마음 안에 쏙 시원하게 확 풀어내고 시원하게 얘기하면 그분은 이제 편하잖아요. 편한데 듣는 당사자는 불편해요. 한 사람이 편하면 한 사람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면 적어도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은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식에게, 내가 부모에게 이 말을 하면 어떤 파장이 올 줄은 다 알잖아요. 근데 막 쏟아내는 분은 그 파장이 올 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파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 아는 분은 멈추죠. 한 번 멈추는 게 어렵지 자꾸 멈추면 그것도 잘 멈춰집니다. 그런 깨달음을 이 영화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관조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렇게 마음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영화 보겠습니다. 남편 로는 이제 고가 미술품을 경매하는 경매사인데요. 결국 이제 들키었잖아요. 들키니까 아내가 정리를 하자고 하는데 그날 꿈에 낯선 흑인 남자를 보잖아요. 쫓아가다 그 남자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는데 더 가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전날 저녁에 한참 싸웠는데 꿈에서 무덤을 파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이튿날 나한테 더 숨기는 거 없냐?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언니한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선택을 하겠다. 그럼 나 하자는 대로 할래. 그래서 이제 노숙자 급식센터를 가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노숙자들도 그 주방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오기 전에는 다 괜찮은 사정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정인데 어찌어찌하다 그런 상화로 몰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일부에서 보셨듯이 느꼈듯이 그냥 보면 다르지만 알고 보면 하나인 그런 면들이 다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에서 제 감각 감상은 사랑을 감염시키다 이걸로 정했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감사 생활을 감염시키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급식센터가 세균이 득실거려서 전염병 없냐 물어보니까 주방장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감염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염의 의미는 원래 이제 부정적인 의미인데 좋은 의미로 볼 때 사랑을 감염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감사 생활을 감염을 시키면 그 감염은 좋은 쪽으로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론 남편은 그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나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부정적으로.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아내는 이제 그 사람들을 안고 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덴버죠. 야구방망이를 들고 온 사람이 바로 꿈에서 본 사람이에요. 꿈에서 본 사람이 들어와서 신발 대나를 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그러니까
다 겁먹는데 아내인 데비는 겁먹지 않고 무슨 일이냐, 지금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주방장한테 묻잖아요. 뭐 수당이라도 받냐? 그런데 본인이 이제 겪었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덕분에 여기에 내가 있지 않느냐, 이게 보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급식센터 끝으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의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같은 조건이 있었던 주방장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도 이렇게 변했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이 이제 아내 데비의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우리가 친구라 다행이에요, 이것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데비가 남편한테 덴버 좀 챙겨달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접근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당신 CIA냐,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 거부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급식센터에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 늦은 시간에 덴버를 만나가지고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요. 이 사람 생전 가보지도 않은 데거든요. 우리 예우받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득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나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물어볼 게 있다. 뭐냐 그러니까, 너희 백인들은 낚시질을 하면 낚시한 것을 도로 풀어주던데 왜 그러냐? 도로 풀어주냐.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우리는 그 스포츠로 한다, 스포츠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덴버가 자기들 낚시해서 먹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생존으로 하는데 너희는 그걸 스포츠로 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마치 너희들 낚시질 하듯이 잠깐 간을 봤다가 금세 뿌리칠 거 아니냐. 그래 너하고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이 이력을 얘기를 하죠. 할머니 손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할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삼촌을 따라서 이제 농장으로 갑니다. 농장에 가서도 일종의 노예 생활이죠, 뭐 일종의. 근데 그런데도 이제 주말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를 간다, 그 얘기잖아요. 교회를. 여러분들 가장 깨끗한 옷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 노예라고 하는 그 아주 인생 이 끝자락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말이 되면 자기한테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를 간다, 그 얘기. 삼촌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새롭게 교회가 또 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매개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세례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너는 아버지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없느니만 못하다고 아버지 그 불편한 관계를 이제 론이 토로를 하죠.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니까 이 론이 이 덴버한테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어디? 미술관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 미술관 가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나와요. 미술관에 갔는데 피카소 그림 앞에 서니까 아까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저도 이제 유럽 가서 피카소 그림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대사하는 걸 보고 이해가 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여자를 산산조각 내가지고 다시 제대로 못 붙인 거죠. 산산조각 처음 모습이 안 나니까 그냥 마음껏 붙이다 보니까 원래 모습이 떠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외면은 제쳐놓고 이제 그 사람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다 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죠. 예. 또 한 바퀴 돌다가 이제 백색단 그림을 봐요. 하얀 이게 빨간 꽃갈 흰 그죠? 흰 모자 쓴 KKK잖아요. KK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 단체거든요.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게 본인이 당한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 농장의 아들하고 친구였는데 그 놀이를 하다가 걸려서 어머니한테 쫓겨났고 몇 년 지나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 도와주려고 접근하는데
저희 빗기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제 K단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백인 여자를 이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당해봐라 손을 묶어가지고 말로 끌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부터 나는 그때부터 절대 백인하고는 친구는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데 네가 두 번째 친구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묻지도 않고 덴버가 이렇게 이 길가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걸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씻기고 잠을 자도록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속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덴버가 개인의 집, 그 잘 사는 저택 같은 집에 자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와서 목욕시키고 재우가는 이 마음을 보니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세상과 단절되게 됐던 원인을 얘기를 해요. 농장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완전히 단절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농장을 도망을 갑니다. 기차를 타고 어느 도시에 내리니까 거기는 흑인도 자기 주인이 끌고 다니던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니고 그런 걸 보고 아,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내렸는데 나도 한몫 잡아야 되겠다는 울컥해가지고 총을 어디서 뺏은 걸 가지고 버스 강도라다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생활도 어려서 들어갔는데 성인이 돼서 나오도록까지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해치고 나와서 본인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신분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한테 접근했는데 내가 살인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상대를 안 할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내 데비가 그러죠.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굳센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라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이제 이 눈물의 가장 영롱한 눈물을 저 덴버에서 흐르는 게 피부가 검정한데 거기서 눈물이 흐르니까 그 눈물이 아주 영롱하게 보이잖아요. 그 눈물이 저렇게 영롱하고 아름답건 그렇고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론하고 이 흑인 덴버하고 이렇게 이어준 역할, 가교 역할을 한 것은 아내 데비거든요. 둘이 이제 그 밀당을 나름 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는데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이목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소외받고 사는 사람, 그런 그 정반대의 관계인데도 이 관계도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속마음을 읽으니까 가까워지는 인연 관계로 기름과 물 같았던 그런 관계가 진정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2부에서 저의 감각 감상은 신에게 소중한 존재는 악마도 눈여겨본다 이 얘기를 하죠. 마지막 부분에 신에게도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데비가 신에게, 이 덴버가 생각하기에 데비가 신에게도 소중한 존재다. 네 아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악마도 눈여겨본다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 은생어해라는 말 하잖아요. 이론상 소문에 은생어해, 해생언 그러잖아요. 은생어해를 뜻풀이를 하면 은은 해에서도 은혜가 나온다 그 뜻이잖아요. 해로움이 가득한 것 같은데 그 안에도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은혜의 불씨를 살리면 그 은혜가 점점 커져서 해로울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서도 은혜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해로울 것만 있을 것 같은 그 상대에게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의 눈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눈이에요. 복 없는 사람의 눈은 뭐예요? 은혜가 가득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해만 찾아. 해만. 그 사람 눈은 가장 복이 없는 눈이에요. 복 있는 눈을 가지시겠습니까? 복 없는 눈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을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에게서는 해로운 그것마저도 그 사람 은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마도 눈여겨본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세 번째 3부. 3부에서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괜찮아졌다. 그런 대사가 있죠. 은혜를 발견한 건데, 이제 론은 덴버를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요. 덴버는 데뷔를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키는 작고 몸집도 작아도 그 마음만큼은 내면은 자기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비에게 불치의 병이 옵니다. 불치의 병이 와서 그 사연을 접한 덴버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를 했대요. 충실한 삶을 살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왜 데려가냐고 신에게 따졌겠죠. 따지면서 신이 말한 대로 도와줬을 뿐인데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비의 거의 마지막 생일날이거든요. 초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예상치 않게 기도를 덴버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덴버한테. 덴버가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에 이제 아버지가 당신도 이제 예전에 암 수술했고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뭘 그렇게 암 가지고 수선스럽게 호들갑을 떠냐, 그러니까 손녀가 자리를 팍 차고 펄떡 일어납니다. 아들도 불편한 게, 역시 아버지는 변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고치질 못하는 거죠. 마음만 헤아려 주면 되는데 당신 아파서 낯선 것만 가지고 뭘 그런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이제 하니까 아주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온 선물을 돌려주면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 아버지한테. 그럴 정도로 불편한 관계인데 덴버가 그런 이 론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괴팍한 당신 아버지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다. 론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데비가 자기 삶이 시한부라는 걸 알고 삶을 정리를 합니다. 덴버하고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눈길만으로도 서로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런 무언의 대화를 하고 또 아내와 자주 갔던 그 목장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나는 론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역시 미투 그러죠, 미투. 이 장면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녀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아빠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지지를 해줘라, 이렇게 자녀에게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그 여자도 괜찮다. 자기들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그 여자도 괜찮아. 나 죽으면 그 여자한테 가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도 나는 당신뿐이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심이죠. 진심인데.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명언이에요. 그 일 덕분에 당신이 바람 피어서 당신은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서 급식센터에 왔고 나의 원대로 덴버와의 관계를 이어지면서 비록 내가 죽지만 우리 사이는 좋은 관계로 매듭을 짓게 된 거 아니냐. 결국 또 따지고 보면 그 사람 덕이니까 나 죽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괜찮아졌다라는 메시지 하나가 세 번째 보는데, 결국 이제 덴버를 변화시킨 사람은 데비잖아요. 아내가 죽고 좀 방황을 해요. 론이 방황을 하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아내가 덴버도 잘 부탁한다 근데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몇 년 지나다가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때는 이제 덴버는 여전히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죠. 덴버가 아버지하고 화해를 시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부탁을 할 게 있다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결국엔 둘이 일치가 되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행운하다. 행운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죠. 모든 얽혀 있는 것이 결국에는 다 끝장이 났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다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지속한 이 대비의 마음에 의해서 사람을 다 변화를 시켰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부에서 제 감각 감상은 내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내라. 내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내라. 그 열쇠를 꺼내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저 문을 열어라. 이제 그런 이 감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 뭐냐면 누구나 어떤 일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구속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속을 받고 있다면 그 구속의 문을 펼 수 있는 그 키는 열쇠는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키가 바로 내 안에 있는데 그 열쇠를 꺼내라. 근데 이 덴버는 스스로 그 열쇠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 구속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데비가 이 덴버 호주머니에 깊이 들어있는 남의 열쇠도 아니고 너에게 원래 있는 그 열쇠예요. 덴버 호주머니 깊이 안에 있는 덴버 열쇠를 꺼내서 그거를 열어줬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열어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피하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그런 관계 속에 나는 구속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끝까지 데비는 사람을 포기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제 데비가 죽으면서 자기 추도사는 덴버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덴버가 추도사를 하는데 추도사 저거 한 길이가 저 한 2배쯤 됩니다. 영화를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추도사가 아주 멋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되는데 시간을 맞추려면 압축을 했는데 압축을 읽어드리면 난 데비 씨를 만난 적이 없다. 데비 씨가 나를 만났다. 그분이 먼저 소를 내밀었다는 얘기. 데비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편견 없이 자기를 바라보고 주머니 속에 깊이 손을 넣어서 신이 주신 열쇠를 꺼내서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 한 번도 포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데비 씨는 노숙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꿈꿨다.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었다. 이분은 상당히 불교적인 사고 깨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데비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횃불을 들고 살고 있다. 횃불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횃불을 들고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다 못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횃불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청을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죽은 데비가 나에게 전해준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고 횃불을 좀 같이 좀 들어주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이 추도사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부자이든 가난이든 중간쯤이든 간에 모두가 집 없는 사람들이고 그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웰컴 홈 그러잖아요. 웰컴 홈. 집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 이분이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은 뭐냐면 집이라고는 안식처잖아요. 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부자더라도 그게 편안한 안식처가 안 되면 그게 진정한 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일생을 12분별 속에서 12회 속에 살아가는데 결국엔 가장 편안한 건 뭐예요? 그 12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가 안식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자리예요. 고와 락을 초월하고 시비도 초월하고 그 모든 걸 초월한 자리를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뒤에 가는 세상을 안식처를 말하는 것은 그 집으로 잘 돌아왔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간에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첫머리에 법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가족 따라 오신 분들이 첫머리에 법문을 얘기를 하면 무겁게 들으실 것 같아서 법문을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본문에요. 시작과 끝을 유시 있을 유자 유종을 얘기를 하는데 무시무종이 있고 유시유종이 있다 그랬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자리는 뭐라고 하냐? 불생불멸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생멸이 없는 자리는 무시무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본래 그 자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유시유종이에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뭐냐? 인과 보응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이게 불생불멸은 무시무종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지은 대로 받고 있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런 본문이 대산종사 본문이 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는 끝으로만 알면 그것이 끝이지만 그것도 변한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도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끝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인데 이것도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끝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끝이라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고 진급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결단코 끝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은 계속 그 끝으로서 그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정하게 아는 사람은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영화가 지향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서 끝으로서 생각지 말고 변하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찾아서 그 불씨를 찾아서 키워라. 그러면 변한다. 이런 믿음을 주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끝에서 시작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